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다. 유럽 전역의 방산 생태계를 뒤흔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2 흑표 전차가 있다. 한국과 폴란드가 체결한 대규모 전차 수출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지각 변동의 서막이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22년 폴란드와 첫 계약을 통해 180대의 K2 전차를 수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는 2차 계약까지 이어지며 총 980대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물량이 유럽 대륙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런 대규모 수출 사례는 방산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며 유럽 언론과 정치권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은 한국이 자국 방어는 외면한 채 무기 수출에만 열중한다며 조롱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비난은 표면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실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과 위기감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즉 유럽 방산의 양대 산맥은 한국의 급부상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수십 년 동안 유럽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K2가 그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K2의 유럽 진출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기술력의 이전이며 전술 개념의 공유이고 무엇보다 유럽 국가들이 기존의 방산 동맹 틀을 넘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받아들였다는 상징적 사건이다. 폴란드는 왜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는가? 그 질문의 답은 단순히 싸서도 빠르게 생산돼서도 아니다. 그 안에는 철저한 전략과 성능, 그리고 확신이 있었다. 게다가 이번 계약은 전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차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이전, 현지 조립 라인 설치, 군수 패키지, 교육 체계까지 포함된 토탈 솔루션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례 없는 방산 협력 모델이며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 한국형 군사 생태계의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언론들은 이 계약을 두고 전차가 아니라 체계를 빼앗겼다고 표현했다. 그 말은 곧 한국의 방산 전략이 단순히 무기 성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K2 흑표는 계약 후 첫 물량이 나오는데 평균 30개월이 걸린다. 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최소 48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다.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1년의 차이가 곧 국가 안보의 차이다. 폴란드가 계약서에 명시한 최초 인도 시점은 2026년 1분기. 이처럼 짧은 일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고도화된 생산 시스템과 협력 구조 덕분이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월 1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120여 개의 협력업체가 24시간 돌아가는 생산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는 스마트폰처럼 전차를 찍어내는 수준이라 불릴 정도로 효율적이다. 이처럼 한국의 K2 전차는 계약부터 생산, 납품까지 전 과정에서 기존의 유럽형 방산 모델과는 전혀 다른 속도와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지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과 조직, 철학의 차이다. 그 차이는 시장을 바꾸고 판을 흔든다. 결국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반발은 예고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방산 시장을 뺏기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다. 빠르고 싸고 효율적인 동시에 믿을 수 있는 전차, 그리고 무엇보다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K2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존재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존의 틀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파트너십을 받아들일 것인가? 답은 폴란드의 선택에서 이미 명확해졌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폴란드와 한국이 체결한 2차 K2 전차 수출 계약은 단순한 수량 확대를 넘어 전례 없는 방산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 계약은 총 820대의 K2 전차 공급뿐 아니라 80대 이상의 지원 차량, 탄약, 그리고 정비 교육 체계까지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다. 계약 규모는 무려 9조 원에 달하며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 중 가장 주목할 점은 60대의 전차가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조립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현지화 생산이 아니다. 전차 생산 기술, 핵심 부품,
품질 관리 체계 등 방산의 핵심 노하우가 그대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술 독립을 위한 디딤돌로 작용한다. 폴란드는 이를 통해 자국 방산 기술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동유럽 내 독자적 전차 생산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과거 독일에서 수입한 레오파르트 전차는 완제품 공급 방식이었고, 유지 보수도 독일에 의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부품 수급 차질과 정비 시스템 미비로 오랜 기간을 먹었다. 하지만 이번 한국과의 계약은 완전히 다르다. K2 전차는 처음부터 현지 자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폴란드 정부는 6,400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폴란드 정치권과 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동시에 이루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엔진, 변속기, 사격 통제 시스템 등 핵심 부품의 현지 생산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병행되고 있다. 기술 이전의 깊이도 이례적이다. 한국은 전차 조립 기술뿐만 아니라 파워팩 관련 부품의 내구성 실험 결과까지 공유하며 투명한 기술 교류에 나섰다. 2021년 비공개 야전 테스트에서는 국산 파워팩이 고열 챔버에서 300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를 통과하며 우수한 내구성을 입증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폴란드는 독일산 파워팩 대신 한국산을 채택했으며, 이는 유지비 절감과 전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결정적인 선택이었다. 기존 독일제 파워팩은 고가의 유지 보수 비용과 긴 납기 일정이 문제였다. 반면 한국산 파워팩은 성능은 동등하면서도 유지 보수 비용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 인프라코어와 S&T 다이내믹스는 내구 보증 기간을 기존 6,000km에서 10,000km로 연장하며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전차 수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산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폴란드는 자국 내에서 조립된 K2 전차를 통해 장차 독자적인 전차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고, 한국은 이를 통해 동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 윈윈 구조는 과거 어떤 유럽 국가도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이다. 한국은 기술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기술을 공유하고 체계를 수출하며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 접근 방식이 유럽 국가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었고, 이는 곧 후속 수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실제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은 이미 폴란드의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이번 계약을 통해 K2 전차의 유럽 버전인 KEPR 모델을 정립했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수출형 전차의 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도 하지 못한 모델이다. 생산 속도 또한 큰 경쟁력이다. K2 전차는 계약 후 첫 인도까지 30개월 이내 납기가 가능하다. 폴란드와의 계약에서는 2026년 1분기까지 첫 인도를 완료하기로 했고, 이 일정은 폴란드 국방부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이는 기존 유럽 무기 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이며,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국가들에게는 결정적인 선택 기준이 된다. 또한 K2는 모듈화 설계 덕분에 다양한 작전 환경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기본형 소프트웨어에 더해 폭염형, 사막형, 혹한형 등 다양한 사양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으며, USB 암호키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유연성은 전 세계 어떤 전차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능이다. 현지 훈련장에서는 USB 키 하나로 전차의 작전 환경을 바꾸는 시연이 공개되었고, 이는 폴란드 군 수뇌부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 대 가격으로 3가지 전차를 얻은 효과라는 실전 피드백이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2차 계약을 성사시킨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이처럼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다. 현지 산업, 고용, 기술, 훈련, 정비, 전력화를 포함한 종합적 방산 생태계의 이전이다. 이는 과거 미국과 독일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방식이며, 한국만이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 주요 언론은 이번 계약을 기술 식민지 탈출 선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더 이상 수입한 전차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생산, 조립,
정비까지 가능한 전차 독립 한국은 그 길을 열어준 파트너이며 그 역할은 단순 공급자들 넘어 전략적 조력자로 부상했다. 앞으로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모델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한 수출 확장이 아니라 유럽 전체 방산 지형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럽 전차 시장을 지배해온 두 강자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였다. 이 두 모델은 오랜 실전 경험과 견고한 이미지 덕분에 수십 년간 세계 시장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유해왔다. 하지만 최근 K2 흑표가 이 두 강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다. K2는 단가, 납기, 유지보수, 기동성, 전장 적응력 등 모든 요소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KEPL 버전은 폴란드와의 협업을 통해 유럽형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우선 가격 면에서의 차이는 명확하다. KEPL 전차 한 대당 단가는 약 7,400만 달러 수준이다. 반면 독일제 레오파르트 EA7V는 1억 달러 이상, 미국산 M1A2 SAP 버전 3는 1억 2천만 달러에 이른다. 단순한 구매 가격만 비교해도 K2는 최소 25%에서 40%까지 저렴하다. 그러나 진정한 차이는 수명주기 비용에서 드러난다. 폴란드 국방연구소의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차 운영 총비용 LCC은 레오파르트 2를 100으로 기준할 때 K2는 68, M1A2는 121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단지 연료비나 부품값뿐 아니라 정비 공임, 탄약 수급, 인프라 유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결과다. 즉 K2는 구입도 싸고 운영도 싸다.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전차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추중비, 파워 투 웨이트 레시어이다. KEPL은 1500마력 엔진에 55톤 전투 중량을 가진다. 이는 톤당 27.2마력으로 레오파르트 EA7위 22.8마력, 톤, M1A2 SAP V3위 24.0마력, 톤보다 월등히 높다. 추중비가 높다는 건 가속력, 기동성, 장애물 돌파 K2는 0에서 32km까지의 가속 시간이 4초 이내이며 이는 실전 기동훈련에서 이미 검증된 수치다. 노면 상태가 불안정한 유럽의 겨울 지형에서도 기동성을 잃지 않는 구조는 스트라이크 앤 시프트 교리를 채택한 나토 전술과도 맞닿아 있다. 독일과 미국 전차는 강력한 화력과 장갑을 갖췄지만 나토의 최신 전장 개념에는 유연한 기동성과 실시간 대응력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K2다. 서스펜션 시스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K2는 독자 개발한 ISU 유압식 현가 장치를 통해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45cm까지 확장했다. 이는 노면 변이 대응 속도를 38% 향상시켰으며 험지에서의 피로도와 충격을 분산시켜 승무원의 작전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 밖에도 K2는 레고 블록처럼 설계된 모듈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사격 통제 시스템, 장갑, 무장 탑재 장치는 각각 독립된 모듈로 구성돼 작전 환경이나 고객 요구에 따라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고객 맞춤형 수출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폴란드는 평시형, 사막형, 혹한형 세 가지 세트를 도입했으며 상황에 따라 USB 키만 교체하면 원하는 작전 형태로 즉시 전환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기존 전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K2는 최신 센서와 디지털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어 전장 내 다른 기계와 장비들과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전차를 넘어 네트워크 기반 전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전차들이 단독 플랫폼 중심이었다면 K2는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생태계의 일부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 연합 전장 개념이 보편화되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 결정적인 차별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성도 중요한 요소다. K2는 이미 대한민국 육군에서 실전 배치되어 오랜 기간 운용 중이며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 검증을 마쳤다. 특히 K1 전차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계열화 구조 덕분에 기술적인 안정성이 높고
국산 부품 수급률도 90% 이상에 달한다. 레오파르트 2와 M1A2가 여전히 부품 단종, 조달 리스크,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K2는 유지와 확대가 훨씬 수월한 플랫폼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후속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K2는 더 이상 신참 전차가 아니다. 전통 강자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차세대 기준이자 미래형 플랫폼으로서 유럽 시장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유럽 각국은 묻는다. 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비싸고 느린 전차에만 의존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K2라는 이름으로 귀결되고 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계약이 체결되자 유럽 전체 방산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단순히 한 국가와의 거래가 아니라 유럽 내부 질서에 대한 균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유럽 전차 시장은 독일과 프랑스가 양분하고 있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2,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를 통해 유럽 내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급을 독점했다. 이들은 높은 가격과 긴 납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동맹 관계와 정치적 유대로 시장을 장악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급변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일종의 결별 선언이자 방산 전략의 대전환이었다. 폴란드의 결정은 주변 국가들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K2 전차에 대한 정보 요청 및 견적서 발송을 시작했다. 일부 국가는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했으며 폴란드의 현지 생산 시스템까지 벤치마킹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K2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비용. 둘째, 납기. 셋째, 현지 조립 가능성. 넷째, 기술 이전. 이 모든 항목에서 K2는 기존 서방 전차보다 월등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긴장 상태가 여전하기 때문에 빠른 무기 전력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2는 단기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유일한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폴란드는 2026년 1분기부터 첫 인도를 받고 그해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집트는 1000대의 노후 전차를 대체할 신규 플랫폼을 찾고 있으며 이미 K2 전차에 대한 기술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모로코는 300대 규모의 전차 갱신 사업을 검토 중이며 K2와 터키제 알타이를 두고 비교 검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발 앞서 2025년 상반기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K2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K2 전차 외에도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현지 합작법인 설립이 포함돼 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방산 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사우디와 한국은 리야드 외곽에 엔진, 포신, 차체 라인을 설치하고 연간 60대 조립 능력을 갖춘 합작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수출을 넘어 중동 시장 전체로 한국형 방산 생태계를 확장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유럽 방산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폴란드에 이어 다른 동유럽 국가들까지 K2로 전환할 경우 자국 방산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 방산 구조가 한국의 유연하고 민첩한 체계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독일 언론은 한국은 전차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파는 나라라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의 기술 이전, 현지 조립, 군수 패키지 제공 등이 독일이 할 수 없는 방식임을 자인한 셈이다. 더불어 K2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단순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AI 기반 공급망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부품 병목을 최소화하고 전차 생산 일정을 안정화시켰다. 이는 전 세계 방산 기업 중 유일한 사례이며 실제로 폴란드 측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 지연 없이 납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속도, 가격, 기술, 협력 모든 측면에서 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여전히 고정형 생산 모델과 제한된 기술 이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의 외면을 낳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다. 가격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 작전 유연성, 물류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에서 K2는 기존 무기보다 효율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FMS 모델과 달리 계약 후 24개월 이내 납품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대응력은 전시 상황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실제로 2023년 말까지 한국은 1차분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160문을 폴란드에 실전 배치 완료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 기업이 제시한 48개월 납기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의 시간이다. 속도는 한국 방산의 핵심 자산이다. 그리고 이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가 그 속도를 선택하고 있다. K2 전차는 더 이상 하나의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며 체계이며 생태계다. 유럽 각국은 이제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기존 방식이 정말 최선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아니,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다. K2 전차의 경쟁력은 단지 가격이나 납기 속도에 그치지 않는다. 진짜 비밀은 속도를 만들어내는 한국형 방산체계 그 자체에 있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민간 제조 강국의 경험을 군수에 접목하면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AI 기반 공급망과 통합된 생산 라인이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에서는 하이브 마인드 엔터프라이즈라 불리는 AI 운영 체계를 통해 실시간 수요 예측과 부품 조달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약 1,500여 개의 부품을 실시간 분석하고 1차 협력업체 70여 곳의 재고를 클라우드로 동기화해 긴급 주문이 발생하면 6시간 안에 대체 공급망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단순한 ERP가 아닌 전장 조건에 따른 탄약 수요까지 예측하는 진화된 형태다. 202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선박 물류가 마비되었을 때 한국은 155mm 포탄용 전자도폭 장치를 비행기로 전환해 72시간 만에 납품을 완료했다. 이는 전 세계 방산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민첩한 대응이었다. 이 경험은 이후 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신뢰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또 하나 중요한 차별점은 후속 지원 체계다. 한국산 무기에는 교육 훈련, 군수 지원, 현지 정비센터 설립, 기술 이전 패키지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옵션이다. 이는 미국의 FMS 방식이나 유럽식 무기 공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이며 도입국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폴란드 회계감사국은 2024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K2, K9 도입 이후 연간 운영비 절감 추정치를 약 4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수명주기 비용이 미국, 독일 무기의 60%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한국은 기후 조건과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2년 울산 하나오션 조립동에서는 프로젝트 샘이라는 극비 태스크포스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의 소재를 기존 특수강에서 니켈 크롬 합금 복합재로 바꾸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은 혹서 및 혹한 기후에서의 부식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으며 90일 만에 개발이 완료됐다. 그 결과 천무 발사대의 정비 주기는 1,500발당 1회에서 2,400발당 1회로 연장되었다. 폴란드 육군은 이를 통해 연간 유지보수 예산의 약 12%를 절감했다. 이런 극단적 실험과 성과 중심의 문화는 단기간 내 신뢰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방호 기술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졌다. 2023년 여름 폴란드 측은 전차 내 탄약 격실을 승무원 구역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당초 블로우아웃 패널을 추가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지만 무게 증가와 기동성 저하로 실현이 어려웠다. 이에 현대로템 피즈키 합동 TF는 새로운 해법을 도입했다. 복합형 내폭 차단 라이너를 개발한 것이다. 이 구조는 유기 세라믹, 발포 알루미늄, 아라미드 섬유를 레이어로 적층해 화염을 0.15초 만에 냉각시킨다. 이 기술은 2024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특허 등록되었고 7번째 로드휠을 추가하지 않고도 탄약 격실 분리 효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은 요구 조건에 맞춰 빠르게 기술을 개발하고 동시에 계약 조항을 충족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유연성과 속도는 고비용 장기 납기 구조를 가진 서구 방산 모델과의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가격 경쟁력도 여전히 유효하다. KEPL 블록 2위 단가는 약 7,400만 달러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이나 미국의 M1A2 SAP V3에 비해 25에서 40% 저렴하다. 게다가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90%를 넘기 때문에 부품 병목이나 조달 지연 위험이 거의 없다. 단가만 낮은 것이 아니다. 수명주기 비용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운용 비용은 특히 K2 전차는 설계 초기부터 정비의 편의성, 부품 교환의 용이성, 전장 적응의 유연성을 고려한 구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손쉽게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경쟁력은 단순히 싼 무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전력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플랫폼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K2 전차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동시에 선택받는 진짜 이유다. K2 전차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 방위산업의 부상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이라는 틀을 넘어섰다. 2025년 현재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부품 공급망 불안정, 설계 한계, 기술 이전 거부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제조 강국으로 다져진 기반을 군수체계에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진입장벽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전장을 하나의 생태계로 설계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이미 K2, K9, 천무, FA50의 전술 데이터 링크를 자체 탑재해 연동형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통합 시스템은 나토 표준 링크 16과의 호환 실험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플랫폼이 아니라 연합전 지휘 체계의 기반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다. 연동형 전투 네트워크를 수출하는 프로바이더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장은 데이터와 연결성, 생존성 그리고 통합성이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폴란드가 2025년 국방 예산의 37%를 K-패키지로 편성한 결정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 동반자 선언이며 나토 내부에서 새로운 생태계의 일부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까지 이어지는 계약 흐름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 내에서의 재편을 상징한다.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은 여전히 무기의 성능만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전투 개념과 전력화 구조까지 함께 제안한다. 교육 훈련, 탄약 공급, 현지 정비, 데이터 연동, 기술 이전까지 패키지화된 구조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모델이 되었다. 게다가 한국의 방사는 매년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비공개 특허와 테스트 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국방과학연구소는 K2 계열의 포탑 안정화 시스템에 적용될 신형 센서 알고리즘을 완성했다. 이 기술은 눈, 비, 진동, 연기 등 복합 환경 속에서도 3초 내 목표 자동 탐색이 가능하며 현재 나토 내 어느 시스템보다 빠르다. 또한 AI 기반 탄약 수요 예측, 부품 재고 자동 주문, 유통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은 민군 겸용 기술로 전환 중이며 이러한 구조적 이점은 단순 수출을 넘어선 기준화를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FMS나 유럽의 OCCAR 방식이 글로벌 기준이었다면 이제 한국의 방식이 제3위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도약은 리스크도 동반한다. 랜드연구소는 2025년 중반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수출 확대가 국내 RD 예산 분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윌슨 센터는 폴란드의 국방 예산이 GDP 대비 4.7%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위험을 속도와 현장 맞춤형 유연성으로 대응하고 있다. 계약 성사부터 실전 배치까지의 시간, 문제 발생 시 기술팀 투입까지의 시간, 사용자 요청 반영까지의 시간, 이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움직인다. 이는 단순한 제조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전장을 보는 시야, 고객을 이해하는 방식, 국가 간 협력을 바라보는 전략의 차이다.
결국 방산도 생태계의 지배력 이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앞으로 K2 전차는 단순한 모델명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 전투 플랫폼이 될 것이다. 부품, 장갑, 통제 시스템, 전술 연동 기술이 모두 K2 생태계 안에서 운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2030년까지 K2 시리즈는 글로벌 표준 플랫폼 중 하나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단지 전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고 연결하는 국가로서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유럽과 중동, 인도양까지 확장되는 K방산의 영향력은 단지 당장의 수출 성과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한국이 설계한 속도, 유연성, 패키지화, 생태계 전략이 국제 안보 지형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 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 무기가 없으면 방어가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K방산의 다음 장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K2가 있다.